제가 그렇게도 불교에 대해서 사실상 문외한 인물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요. 오녀 서사에 관한 연구를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석상에 지원했고, 또 그 부족한 논문을 대단히 애정어리게 읽어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또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선리연구원에 너무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은 뭐 다 제가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실 이 논문은 문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계신 여러 스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런 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원효와 관련된 서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또는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원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근대에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편이 훨씬 제 논문 발표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있는 이 원효 서사라고 할 때 서사라는 것은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번역어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말을 번역해서 문학 연구자들이 쓰는 건데, 어떤 연구자는 그냥 서사라는 한자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이야기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이 근대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대중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원효의 행적과 관련해서 서사, 곧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걸 텍스트라고 했을 때, 그들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들이 있었고, 그 성격들이 어떠했으며, 그 다음에 텍스트들 간의 관계는 어땠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식민 시기에 나와 있던 원효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체 텍스트들을 최대한 제가 찾아보려고 했고, 그 가운데서 장형의 텍스트, 그러니까 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어떤 변화의 전곡점이 될 만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도 그러한 주요한 텍스트들의 성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문학적인 어떤 연구자의 관점에서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대체적인 성격이 어땠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날 대중이 알고 있는 원효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텍스트들은 식민 시기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은 1917년 장도빈의 위인 원효부터 시작해서 1942년 이광수의 원효대사, 역사소설 원효대사까지가 이제 시간적인 스펙트럼이고, 그 안에는 원효서사라고 제가 지칭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화, 사담도 있고, 또는 행장도 있고, 양장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양식을 가로질러서 또 그 텍스트들이 대대적으로 발표된 매체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사이에 어떤 일종의 지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텍스트, 장형의 텍스트 중심으로 필자의 텍스트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텍스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도빈이라는 민족주의 역사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장도빈이라는 사람이 위인 원효라는 원효대사에 대한 전기를 씁니다. 이게 191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텍스트는 승려가 아닌 그야말로 역사학자가 또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역사학자가 쓴 텍스트인데요.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왜 제목을 위인 원효라고 불렸을까? 원효를 위인으로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보다는 위대한 인물로서의 원효를 조명을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체 주제는
원효의 극렬함을 따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계몽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 장도빈이라는 사람이 쓴 위인 원효라는 텍스트를 저와 같은 문학 연구자들도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최남선이 1922년으로 기억합니다. 최남선이 원효에 대해서 중요한 역사적 평가를 내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게 뭐냐면 원효를 조선 통불교의 창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최남선이었다 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사실 그보다도 무려 9년이나 앞서서 장도빈이 쓴 위인 원효에 그와 같은 내용의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도빈과 최남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최남선도 그러하지만 장도빈 역시도 역사학자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신의식이 여러 차례 불교 관련 학술 발표를 하고 강연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계로 말한다면 반제 신채호, 박은식을 잇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도빈이 원효에 관심을 두었고 그 중에서도 원효의 그런 행적들을 쭉 여러 문헌들인데요. 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당승고전전, 호승전 이런 호승전이나 이런 기록들을 참조해서 전기를 썼고 그 전기에서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보시면 계몽의 서사였는데 그 이면에는 원효의 어떤 불교가 행적을 듣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장도빈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 짧은 텍스트들이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할 텍스트가 이번에 이제 분명의 승려가 원효에 관한 서사 텍스트를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법명 영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김경주라는 사람이죠. 이 김경주라는 사람이 수도여와 원효대사라는 글을 사회공론이라는 대중 잡지에 게재를 합니다. 목적은 분명했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대중 포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대중 포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효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밌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공론이라는 잡지의 성격도 그렇지만 대단히 흥미로운 일화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원효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원효의 여러 이적들, 뭐 같은 뭐 척반설화도 있고 상을 던져서 중국의 많은 불자들을 구했다, 승들을 구했다는 건 척반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골물 설화로 많이 알고 있는 청무수 설화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대단히 흥미롭게 이제 씁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의 형식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 원효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데 이 원효에 대한 평가를 김경주라는 사람은 최남선의 책을 최남선이 앞서 쓴 책을 인용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은 최남선의 글이 그만큼 그 뒤에도 많은 불교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더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살펴보니 조선 근대 불교 연구와 관련해서 최남선이 남긴 흔적이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원효의 어떤 불교에 있어서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장도빈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 부분들을 언급했던 그 부분들은 좀 학계에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너머는 이제 저의 능력 밖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렇게 원효를
행적에 대한 서사를 대중적으로 원효 행적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잘 알린 이 김경주라는 사람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친일 승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행적이 사실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친일 행적을 보인 그런 승려였고, 그러한 승려가 바로 원효에 대한 이런 대중적인 글을 썼다는 것은 그 배우 문맥을 조금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시기에 김경주의 그 글과 같은 시기에 김태욱이라고 너무나 잘 알려진 대표적인 친일 학생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김태욱이라는 사람이 또한 원효에 대한 야담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담이 두 번에 걸쳐서 삼천리라는 대중 잡지에 연재가 됩니다. 앞서 김경주와 똑같이 대중 포교를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대단히 친일 불교적인 관점이 그 안에 투사되어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태엽이나 김경주라는 두 친일 승려의 어떤 행적을 언급하기보다는 이 텍스트 속에 과연 그런 친일적인 의식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김태엽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원효의 학문적 업적이 일본 불교 정토 진종에까지 미쳤다는 그런 언급들이 그 텍스트 안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불교와 일본의 불교가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라는 논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글이 발표될 당시에 일제가 내세웠던 동군 동조론, 조상의 뿌리가 같고 우리는 한 조상 아래서 한 뿌리 아래서 한 민족이다라는 동군 동조론을 일제가 내세웠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 이제 내선 일체라고 할 수 있는 내선, 그러니까 내지 일본과 조선이 하나의 몸이다 라는 것으로서 친일의 논리를 펼쳤고, 그게 바로 일종의 조선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강요했던 제국의 담론의 핵심 골자인데요. 그러한 제국주의의 정치적 논리를 불교적 차원에서 타협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김태엽의 그런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김태엽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영향력이 큰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시에. 이 글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대단히 많은 글들을 씁니다. 일반 대중들에. 또 잘 아시다시피 식민시대 대표적인 불교 잡지였던 잡지 불교에도 굉장히 문학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글을 쓰는 어떤 창작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쓴 이 글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사실 흥미롭게 읽혔을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김태엽이라는 사람의 글을 처음 본 게 불교 잡지를 보는데 192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1926년 불교지에 어떤 작품이 실리냐면 흰젖이라는 불교 역사극이 실립니다. 누가 썼냐면은 노작 홍사용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작이라고 하면은 문학계에서는 노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불교계에서는 배구 홍사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그 홍사용이 흰젖이라는 역사극을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차론에 관한 순교를 다룬 역사극입니다. 그런 역사극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관점이 깊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 작품이 실린 불교에 역시 또 친일적인 어떤 성향의 작품들도 동시에 게재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차론에 대한 순교의 역사를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대중들이 오늘 알고 있는 2차론의 순교에 관한 내용들을 원형 서사를 사실 만들어낸다시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런데 이 춘원 이광수가
이차돈에 관한 역사소설을 씁니다. 원효대사 이전에. 그게 1935년에 쓰는데 이차돈의 사라고. 그보다도 무려 10여 년 앞서서 배국 홍사룡이 이차돈의 역사소설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원효에 초점을 맞추지만 식민시대 가장 대중들이 불교하고 일반 대중들이 불교하고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불교계 인물이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효고 다른 한 사람이 이차돈이고 그 이차돈과 원효에 관한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문해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42년에 이광수가 역사소설 원효대사를 씁니다. 이광수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적인 사람이죠. 불교개혁하고도 사실 굉장히 연이 깊은, 특히 공선사하고의 연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공선사를 가보면 그래서 이광수의 문학비 비슷한 게 거기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광수는 사실은 원래 어린 시절에 유광수는 동학교도였는데 나중에 자신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논리가 신인의 논리로 기우는 것과 관련해서 세간의 집단이 커지고 해서 정상적인 글을, 현실에 대한 글을 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애굴러 가는 방향으로서의 자기 사상들을 펼치기 위해서 이광수가 이제 역사소설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그 무렵이 바로 이광수가 자신의 그런 정신적인 사상적 지주를 불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왔던 작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차돈의 사, 그리고 식민시대의 마지막 역사소설인 42년 원효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효대사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듭니다. 먼저 원효대사가 신인 지면이 문제적인데요. 1940년이 되면은 민간신문을 일제가 전부 다 폐간시켜버립니다. 조선 동화가 다 폐간되고 한글 중앙지로는 유일하게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부만 남는데, 그 매일신부에 바로 연재됐던 역사소설이 원효대사입니다. 그래서 연재 전에 광고를 합니다. 예고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제국의 논리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그런 텍스트로 기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광수의 원효대사가 있기 전에는 원효소사에 관한 텍스트들이 상당히 뭐냐면 흥미 위주입니다. 어떤 흥미 위주냐면은 설화입니다. 설화들이 많습니다. 이적이나 설화를 소개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적이나 설화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에서는 전기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비현실적인 겁니다. 홍길동이 집으로 자기하고 똑같은 가짜 홍길동을 8명을 만들고 그 구름을 타고 하루 사이에 천리길을 날아가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것이 정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광수의 원효대사 이전에 원효에 관한 서사들은 그런 정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야 대중들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광수는 원효를 역사적인 걸로 소환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설화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 대단히 현실적이고 개연성 있는 인물로서 원효를 형성하고 원효의 행적에 대해서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광수는 그 소설에서 사실 원효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사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 겹치는 내용이고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장도빈이 처음 위인 원효를 쓸 때도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를 중원부원하는 것이 바로 사료의 부족 때문이었는데, 이광수는 드디어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원효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소설 원효대사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대중이 알고 있는 원효대사의 행적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낸 건 누구냐면은 사료가 아니라 이광수였다. 더더욱이 뭐냐면, 이광수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방기 때 영화가 만들어지려고 기획이 됐고, 근데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이죠. 62년에는 실제로 원효 대사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6년에 KBS에서 원효 대사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텍스트가 다 이광수의 원작을 영화하거나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중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원효를 만났을 터인데, 그 이야기의 리소스는 최초의 기원은 바로 이광수의 원효대사라. 그래서 이광수는 이 원효대사에서 원효라는 인물을 그동안 민중불교의 초석을 가진 인물로 원효대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광수는 여기에 제국당론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호국불교를 창시한 존재로서 원효를 조명합니다.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원효대사가 원래 화랑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화랑으로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협력한 기여를 한 인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서사들이 이제 이후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유실을 도와서 정룡군, 다시 말해서 고구려를 정복하는 군대에 김유실과 함께 가서 전장에서 원효대사가 크게 공헌한 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날 대중이 알고 있는,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원효에 관한 이야기의 대부분,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이광수의 원효대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위인전에서 시작해서 여러 야당을 거쳐서,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역사소설로 정착을 하면서 원효서사라는 것이 계보를 이으면서 형식이 시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효서사의 원형이 오늘날까지도 대중이 만나고 있는 원효의 형상으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